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때 왜 그랬어? 40이 넘은 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40년 전 내가 내린 단 한 번의 선택. 그것이 이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택은 40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직도 이 집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가을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31살의 저는 시장 근처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식 12대가 놓인 공장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하는 생활이 3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도현 씨는 인쇄소에서 일했습니다. 둘이 벌어서 월세 내고 아이 분유값 대고 시골 부모님께 용돈 조금 붙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딸 수진이는 그의 4살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맡기기엔 돈이 아까워서 시어머니께 부탁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흔쾌히 그러마 하셨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시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이웃집 영순 씨네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영순 씨는 저보다 5살 위였습니다. 같은 골목에 살았고 아들이 수진이보다 2살 많았습니다. 형편이 저희보다 조금 나았습니다. 남편분이 버스 회사에 다녔는데 그때는 그게 꽤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집에서 아이를 받고 제가 야근할 때면 수진이를 데려다 밥도 먹이고 재워주기도 했습니다. 정희야, 애가 어차피 둘이나 하나나 마찬가지야. 걱정 마. 영순 씨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 고마움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몰라서 저는 월급날마다 과일 한 봉지씩 사들고 갔습니다. 영순 씨는 그때마다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해 10월이었습니다. 공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이었습니다. 남편은 방 한가운데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재떨이에 꽁초가 5-6개 쌓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인쇄소 문 닫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앉지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사장이 부도났어. 다음 달부터 월급 없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인쇄소는 남편이 10년 넘게 다닌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기술을 배웠고 거기서 저를 만났고 거기서 결혼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런 곳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 알아보면 되지.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 인쇄소마다 사람을 줄이고 있어. 쉽지 않을 거야.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1984년은 경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공장마다 일감이 줄었고 인쇄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3달 동안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 3달 동안 저희 집은 제 월급으로만 버텼습니다.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1달, 2달. 집주인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분도 형편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지만 다음 달까지 못 내면 방을 빼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산을 했습니다. 이번 달 월급에서 밀린 월세 2달치를 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아이 분유값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월세를 안 내면 길거리에 나앉아야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희야, 너희 형편이 어렵다며. 시어머니는 어떻게 아셨는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아마 남편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논 팔면 조금 나올 거야. 그걸로 버텨라. 논이라고 해봐야 마지기도 안 되는 작은 땅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논에서 나오는 쌀로 1년을 버티셨습니다. 그걸 파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건 시어머니 노후 재산이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희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팔겠다는 걸 왜 말려? 자식 굶기고 손주 굶기면서 논 붙들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습니다. 저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결국 논은 팔렸습니다. 24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돈으로 밀린 월세를 내고 석 달치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에 다른 인쇄소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전보다 적었지만 일단 숨통이 트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갚긴 뭘 갚아? 그냥 잘 살아. 수진이 잘 키워. 그 말씀이 고마우면서도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다고. 시어머니가 편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해에 생겼습니다. 1985년 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시골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시어머니를 서울로 모셔왔습니다. 수술비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돈으로 300만 원. 저희한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인쇄소 사장님께 가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도 형편이 어렵다며 50만 원밖에 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공장 반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반장님은 공장 운영비에서 100만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나머지 150만 원이 없었습니다. 그때 영순 씨가 찾아왔습니다. 정희야, 내가 150만 원 있어. 가져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50만 원이면 영순 씨네도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 언니 돈인데 언니가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수진이 봐준 것 따지면 나 많이 받았어. 영순 씨는 저한테 셀 수 없이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야근할 때마다 아이를 봐줬고 밥을 먹였고 재워줬습니다. 그 은혜를 저는 과일 몇 봉지로 갚았을 뿐이었습니다. 제발 받아. 나중에 갚으면 돼. 영순 씨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왼쪽 팔다리가 불편해지셨습니다.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운 상태가 되셨습니다. 시어머니를 어디로 모셔야 할지가 문제였습니다. 시골집에는 돌봐드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외동아들인 남편밖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으로 모셔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방 한 칸짜리 월세방이었습니다. 세 식구가 살기에도 빠듯한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에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까지 모시기는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더 큰 방으로 이사해야 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했습니다. 저희한테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미 빚이 있었습니다. 영순 씨한테 빌린 150만 원, 공장에서 빌린 100만 원, 인쇄소에서 빌린 50만 원.
합하면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친정어머니가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정희야, 네 형편이 어렵다며. 소문이 돈 모양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건 없지만 오빠한테 말해볼게. 오빠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친정오빠는 저보다 4살 위였습니다. 공무원이었고 형편이 저희보다 나았습니다. 하지만 오빠네도 아이 셋에 집 대출금을 갚고 있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뒤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300만 원 빌려줄 수 있어. 대신 조건이 있어.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고. 오빠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니네 집으로 모셔와. 시어머니만 모시지 말고 어머니도 같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그때 70이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시골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오빠는 서울에 있었지만 좁은 아파트에 아이 셋을 키우느라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어머니 모시면 내가 매달 생활비 보탤게. 그리고 이사 보증금도 빌려줄게. 오빠의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를 한 집에 모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 분 다 성격이 강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모시려면 방이 최소 2개는 있어야 했습니다. 두 분이 한 방을 쓰실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장모님까지 모시기는 어렵지 않겠어? 우리가 감당이 안 돼. 남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두 분을 모시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공장 일을 하면서 시어머니 병간호까지 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친정어머니까지 모시면 저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제안을 거절하면 이사 보증금이 없었습니다. 300만 원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선택을 해야 덜 잃을 수 있을까? 그때 친정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오빠한테 들었다. 걱정 마라. 네 형편의 나까지 신세 질 순 없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조금만 기다려.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니는 시어머니 잘 모셔. 나는 여기서 괜찮아. 어머니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빠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병간호만으로도 벅차다고 두 분을 모실 여력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았어. 네 형편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오빠는 3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조건부 제안이었으니까요.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공장 일이 끝나면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남편도 인쇄소 퇴근 후에 야간 경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석 달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몸이 부서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과 빚을 합쳐서 방 2개짜리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시골에 남으셨습니다. 그 선택이 맞았는지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다만 그해 겨울 친정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셔서 하루가 지나서야 발견되셨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울지 못했습니다. 옆에 남편이 있었고 뒤에 수진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모셨더라면, 그때 어머니 곁에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하지만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친정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빠와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오빠는 장례식장에서 저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7년을 더 사셨습니다. 저는 그 7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약을 챙겨드리고 공장에 갔다가 퇴근하면 다시 저녁 수발을 들었습니다. 몸이 고됐지만 그게 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내드린 그해 겨울 남편마저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투병 1년 만에 떠났습니다. 영순 씨한테 빌린 돈은 5년에 걸쳐 갚았습니다. 마지막 50만 원을 갚던 날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정희야, 너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악착같이 사니?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악착같이 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택을 했으면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그게 인생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무게는 생각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수진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가족에 대해 쓰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할머니에 대해 썼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해서요. 할머니는 아프셔서 우리 집에 계세요. 엄마가 할머니를 돌봐요. 그 글을 읽고 저는 물었습니다. 수진아, 외할머니는 안 써도 돼? 수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외할머니? 외할머니가 누구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진이는 친정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4살 때 돌아가셨으니 기억이 없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이 처음 실감났습니다. 이 아이에게 외할머니는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만들었구나. 저는 그날 밤 오래 울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친정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뵀을 때 버스터미널에서 손 흔들던 어머니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잘 가라. 몸 조심하고. 그게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저는 그 인사를 40년째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딸 수진이었습니다. 43살이 된 수진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할 얘기가 있어. 시간 돼?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수진이는 평소에 자주 연락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면 많이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수진이가 먼저 전화를 했다는 건 무슨 일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왜 그랬어? 그때가 언제냐고 묻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저는 40년 만에 그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합리성은 지금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수진이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고.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수진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가빴습니다. 울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엄마, 나 어제 이모한테 들었어. 이모라면 3남매 중 둘째인 제 언니였습니다. 저는 친정 언니와 연락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명절에 안부 전화 한 번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왜 친정 언니한테 연락을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나 이제야 알았어.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가 외할머니 안 모셨잖아. 그래서 외할머니가 혼자 쓰러져서 돌아가셨잖아.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 왜 외할머니를 버렸어? 버렸다.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선택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에게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결과는 같았습니다. 친정어머니는 혼자 돌아가셨고 저는 곁에 없었습니다. 수진아, 그때는 형편이.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수진이가 끊었습니다. 형편 탓하지 마. 외삼촌이 돈 빌려준다고 했잖아. 외할머니만 모시면 된다고 했잖아. 근데 엄마가 거절했잖아. 올케가 다 말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친정어머니보다 시어머니를 택한 거야. 맞지?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맞다고 해야 할지 아니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저는 시어머니를 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택한 거였습니다. 두 분을 다 모실 수 없으니 한 분만 모신 거였습니다. 그게 시어머니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진아, 미안하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 외할머니 얼굴도 몰라. 사진도 없어. 엄마가 한 번도 안 보여줬잖아.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친정어머니 사진을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진첩 맨 뒤에 넣어두고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볼 때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버스터미널에서 손 흔들던 어머니가, 병원 영안실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기억을 피해 살았습니다. 그게 저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수진이에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외할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저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많이 화나?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근데 화가 나는 게 엄마한테인지 나한테인지 모르겠어. 나도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물어봤잖아. 외할머니가 왜 돌아가셨는지, 왜 우리 집에 외할머니 사진이 없는지 한 번도 안 물어봤어. 수진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게 더 화나? 나도 엄마처럼 피했구나 싶어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진이 말이 맞았습니다. 수진이도 피했고 저도 피했습니다. 모녀가 40년을 같이 피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야 마주한 거였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선택을 내리던 그 밤이, 오빠한테 전화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때 왜 그랬을까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돌이켜보면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오빠 제안을 받아들이고 두 분을 다 모셨어도 됐습니다. 힘들었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면 친정어머니만 모시고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보내드렸어도 됐습니다. 그것도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두 분을 다 모시면 제가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드리면 남편이 저를 어떻게 볼지 무서웠습니다. 며느리 노릇 못하는 여자로 볼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게 무서워서 친정어머니를 포기했습니다. 가장 만만한 쪽을 포기한 거였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오빠는 이미 저를 탓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형편에 나까지 신세 질 순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물러나셨습니다. 저는 그 물러남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아니, 괜찮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석 달 뒤에 쓰러지셨습니다.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셔서 하루가 지나서야 발견되셨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우유가 안 치워져 있는 걸 보고 이상하다 싶어서 문을 열어보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부엌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쓰러지고 6시간 안에 오셨으면 살릴 수 있었다고. 하지만 하루가 지났으니 어렵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6시간. 제가 어머니 곁에 있었으면 6시간 안에 병원에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셨으면 어머니는 안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이 40년째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친정어머니 잘 보내드렸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생했다. 수고했어.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위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친정어머니를 잘 보내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버린 거였습니다. 수진이 말처럼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줄었습니다. 말이 줄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친정어머니 상을 당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같은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는 꿈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부르는데 어머니가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손을 뻗으면 어머니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10년 넘게 꿨습니다. 어떤 날은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어떤 날은 울다가 잠들었습니다. 저는 혼자 견뎠습니다. 그게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당이 다른 데서 새어나왔습니다. 수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 대학 가면 서울 가도 돼? 저는 반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안 돼. 집에서 다녀야지.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왜냐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안 되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멀리 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친정어머니 일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신 게 트라우마가 됐습니다. 저는 그게 수진이한테도 일어날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냥 수진이를 붙잡았습니다. 수진이는 결국 집에서 다닐 수 있는 대학에 갔습니다. 수진이가 원했던 대학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는 그때 저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서울 가고 싶었어. 엄마가 막았잖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수진이네 가까이에 살았습니다. 수진이가 일할 때 손주를 봐줬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수진이네 일에 더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수진이는 점점 저를 피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바쁘니까 연락이 뜸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느껴졌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불편해한다는 걸요.
수진이 집에 가면 수진이는 저한테 손주를 맡기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밥을 같이 먹자고 해도 바쁘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통화가 짧았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렇게만 말하고 끊었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했습니다. 손주를 잘못 봐줬나, 수진이한테 뭐라고 했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일이 있었습니다. 수진이네 시어머니가 편찮으셨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사위가 수진이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한 달만 모시자고, 수술하고 회복할 때까지만 우리 집에서 모시자고. 수진이가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 한 달만 모셔도 되지? 우리 집에서. 저는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둘이니까요. 그런데 수진이가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친정어머니는 안 모셨잖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근데 나한테는 시어머니 모시라고 하네.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도 엄마처럼 할까? 시어머니 안 모시고 나중에 후회할까? 수진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왜 피했는지, 수진이가 저한테 왜 차가웠는지. 수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친정어머니를 어떻게 했는지, 언제부터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보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엄마는 친정어머니를 버린 사람이다.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다. 그 생각이 수진이와 저 사이에 벽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벽을 40년째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지난달 수진이가 전화했을 때 저는 드디어 그 벽을 마주했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고, 외할머니를 왜 버렸냐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형편이 안 됐다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거짓말이었으니까요. 방법은 있었습니다. 저는 선택한 거였습니다. 가장 쉬운 쪽을, 가장 만만한 쪽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를 저는 40년째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짊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수진이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외할머니 얼굴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외할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셨는지, 어떤 목소리였는지 몰랐습니다. 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친정어머니를 기억에서 지웠습니다. 사진도 안 꺼내고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 수진이가 알 리가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친정어머니를 버린 엄마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게 수진이에게 어떤 상처가 됐을지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제 죄책감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만 생각했습니다. 수진이가 어떤 마음으로 자랐는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진이한테 뭐라고 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해야 할까?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40년이 지났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수진이는 외할머니 없이 43살까지 살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변명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변명은 저를 위한 거지 수진이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거실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어두운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택을 앞두고 밤새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무서웠습니다. 선택이 무서웠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잃는 게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를 선택하면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선택하면 친정어머니를 혼자 두어야 했습니다. 저는 둘 다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가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하나를 버렸습니다. 가장 만만한 쪽을 버렸습니다. 그게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셨으니 괜찮은 거라고.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석 달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혼자서요. 저는 그 죄책감을 40년째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수진이한테까지 번졌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친정어머니를 버린 엄마를 보면서요. 저는 수진이한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가족은 버릴 수 있다는 걸 가르쳤을까요? 형편이 어려우면 포기해도 된다는 걸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만만한 사람은 버려도 괜찮다는 걸 가르쳤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수진이가 제게서 무엇을 배웠는지 모릅니다. 다만 수진이가 저를 피한다는 건 압니다. 수진이가 저한테 차갑다는 건 압니다. 그게 제 탓이라는 것도 압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친정어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서랍장 맨 아래 칸에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친정어머니 사진도 있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젊었습니다. 26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를 낳고 얼마 안 됐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환하게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제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어머니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게 가장 무거웠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게요. 저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한테는 말해야 한다. 변명이 아니라 사실을 말해야 한다. 저는 다음날 수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일주일 뒤 토요일 집 근처 카페에서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43살이 된 딸은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그때 일 내가 다 말해줄게. 저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의 일을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신 일, 오빠의 제안, 친정어머니를 포기한 일,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 말하면서 울었습니다. 수진이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다 말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만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후회해. 40년째. 수진이가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도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나 다음 달에 시어머니 모시기로 했어.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선택의 값을 말해줍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했다고. 저는 커피잔을 든 채 멈췄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 혼자 계시기 어려우시대. 수진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부인은 올해 76입니다. 사돈어른이 5년 전에 돌아가시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무릎 수술을 받고 지금은 걷는 것도 불편해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위는 뭐래?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모시자고 했어. 형편이 안 돼서 요양원은 어렵고 우리 집에서 모시자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40년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상황.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 근데 엄마,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나 엄마도 모시고 싶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잖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6년째 혼자시잖아. 나 그거 계속 신경 쓰였어. 수진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근데 시어머니 모시면서 엄마까지 모시기는 힘들어. 방이 없어. 돈도 없어.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43살 된 딸의 얼굴에 40년 전 31살이던 제 얼굴이 겹쳤습니다. 똑같은 고민이었습니다. 똑같은 갈림길이었습니다. 수진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나는 괜찮아. 혼자 살 수 있어.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40년 전 친정어머니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형편에 나까지 신세 질 순 없어.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고. 혼자 살 수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3달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그 말하지 마.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외할머니도 그랬잖아. 괜찮다고 했잖아. 근데 괜찮지 않았잖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 그거 반복하기 싫어. 엄마한테 그러기 싫어.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카페 구석에서 모녀가 마주 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해? 나 모르겠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40년 전에 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이 정답인지. 그때 저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지금까지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수진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시어머니를 모시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저를 모시라고 해야 할까요? 둘 다 모시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너 형편이 어떻게 돼?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사위는 중소기업에 다녔습니다. 월급이 450만 원이었습니다. 수진이도 일을 했습니다.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월 2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합하면 650만 원이었습니다. 집은 전세였습니다. 방 3개짜리 아파트였습니다. 대출이 있었습니다. 전세 대출 2억, 신용 대출 3천만 원, 매달 이자만 50만 원이 나갔습니다. 아이가 둘이었습니다.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 학원비가 매달 15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 관리비, 보험료까지 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모시면 방 하나 내드려야 해. 그러면 아이들이 한 방 써야 하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간병비는 못 내. 내가 직접 해야 해. 근데 그러면 학원 일 그만둬야 해. 학원 일을 그만두면 수입이 줄었습니다. 65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거기서 대출 이자 빼고 생활비 빼고 학원비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아니, 마이너스였습니다. 신우이한테 도움 못 받아?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신우이는 미국에 살았습니다. 형편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멀리 있으니 직접 돌봐드리기는 어려웠습니다. 신우이가 매달 50만 원 보내준대. 근데 그것만으론 안 돼.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신우이가 그랬어. 시어머니 모시는 건 며느리 몫이래. 자기는 돈만 보태줄 수 있대. 며느리 몫.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4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건 며느리 몫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를 모시는 건 누구 몫이었을까요? 저는 그때 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너 어떻게 하고 싶어?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나 엄마처럼 되기 싫어.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친정엄마 버리고 40년 후회하면서 사는 거 나는 싫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보고 배웠습니다.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요. 저는 수진이한테 반면교사가 된 거였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도 버릴 수 없어. 남편 얼굴도 있고 신우이 눈치도 있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둘 다 모시고 싶어. 근데 형편이 안 돼.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40년 전에 제가 보였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고민, 똑같은 막막함. 어느 쪽을 선택해도 잃는 게 있었습니다. 수진아, 제가 말했습니다. 나한테 돈이 조금 있어.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얼마 안 돼. 5천만 원 정도. 아버지 보험금이랑 조금씩 모은 거야. 그 돈은 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요양원 가거나 아프면 병원비 내거나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한테 필요하다면 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간병인 쓰면 어때? 시어머니 간병인 구하고 너는 학원 일 계속하고.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 돈이야.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 나는 괜찮아. 아직 건강하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 또 그러네. 수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괜찮다고. 혼자 살 수 있다고. 외할머니도 그랬어. 엄마도 그랬어. 근데 괜찮지 않잖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그 돈 다 쓰면 나중에 어떻게 해? 엄마 아프면 어떻게 해? 그때 또 나한테 짐 되는 거잖아.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나 그거 싫어. 엄마가 자기 희생하는 거 싫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거 싫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진이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 물러나는 것. 그러고 나서 후회하는 것. 40년 전에 친정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저는 그 물러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평생 후회했습니다. 지금 제가 물러나면 수진이도 같은 후회를 할까요? 수진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라.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야.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이 정답일까? 정답은 없었습니다. 40년 전에도 정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틀렸습니다. 아니,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상황에서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지금 수진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떤 선택이 덜 후회할까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네가 결정해.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나는 뭘 선택하든 너 편이야. 시어머니만 모시든 나만 모시든 둘 다 모시든 아무도 안 모시든 네가 결정하면 나는 따를게.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말할게.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 물러나지 마.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다고 해. 힘들면 힘들다고 해. 그게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거야.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외할머니가 그때 괜찮다고 했을 때 나는 그 말을 믿었어. 믿고 싶었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너는 그러지 마. 나한테 솔직해져. 힘들면 힘들다고 해. 그래야 내가 도울 수 있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힘들어. 그 말이 나오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43살 된 딸의 손이었습니다. 거칠었습니다. 살림하고 아이 키우고 일하면서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제가 말했습니다. 카페를 나와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수진이와 나눈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상황, 친정어머니도 모시고 싶은 마음, 형편이 안 되는 현실, 4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친정어머니를 포기했습니다. 가장 만만한 쪽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후회했습니다. 수진이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처럼 할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영순 씨였습니다. 40년 전에 돈을 빌려줬던 이웃, 영순 씨. 지금도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가끔 만나서 차 한잔 했습니다. 정이야, 나야. 시간 되면 나와. 할 얘기가 있어. 영순 씨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외출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영순 씨를 만난 건 동네 경로당 앞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76살이 된 영순 씨는 머리가 하얗게 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앉아.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이한테 들었어. 시어머니 모신다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가 영순 씨한테도 말한 모양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어릴 때부터 영순 씨를 이모처럼 따랐습니다. 근데 너도 모시고 싶다며. 둘 다. 영순 씨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이야.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그때 일 기억나? 그때 굳이 묻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40년 전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줬을 때 150만 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나 너한테 말 안 한 거 있어.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영순 씨를 봤습니다. 그 돈, 내 돈 아니었어.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 급하다고 해서 나도 이리저리 빌렸어. 친정엄마한테 50만 원, 신우이한테 50만 원, 걔에서 50만 원. 영순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너한테 말 못했어. 말하면 내가 안 받을 것 같아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영순 씨가 그렇게까지 해서 돈을 마련했다는 걸. 그 돈 갚느라 나도 3년 걸렸어. 그게 돌려막기하고 친정 엄마한테 조금씩 갚고. 영순 씨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근데 후회 안 해. 너 도와줘서. 저는 영순 씨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웠어. 진짜 고마웠어. 영순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이야, 내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이가 너 걱정이래. 엄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대.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근데 형편이 안 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대. 그래서 나한테 물어봤어. 그때 우리 엄마 어땠냐고, 외할머니 일 있고 나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이가 영순 씨한테 그런 걸 물어봤습니다.
내가 말해줬어. 네 엄마 그때 많이 힘들어했다고. 밤마다 울었다고. 근데 아무한테도 말 안 했다고. 영순 씨가 저를 봤습니다. 정희야, 수진이가 그러더라.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대.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제 죄책감이었으니까요.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침묵이 수진이한테 상처가 됐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왜 힘들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차가운 엄마, 외할머니 이야기 안 하는 엄마로만 알았습니다. 수진이가 그러더라.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똑같이 하기 싫대. 엄마 혼자 두고 나중에 후회하기 싫대. 저는 울었습니다. 영순 씨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정희야, 수진이가 너한테 물어볼 거야. 같이 살자고. 저는 영순 씨를 봤습니다. 시어머니 모시면서 너도 같이 모시고 싶대. 방법을 찾고 있대.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네가 또 괜찮다고 하면 수진이가 어떻게 하겠어? 네 말 믿고 포기하겠지.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지 마. 이번에는 솔직해져. 혼자 살기 힘들면 힘들다고 해. 외롭다고 해. 그래야 수진이가 방법을 찾지.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순 씨 옆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40년 전 친정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제가 괜찮다고 하면 수진이도 같은 후회를 할까요? 저는 영순 씨한테 물었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해?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이한테 솔직해져. 그게 전부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수진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 괜찮지 않다고 말해야 할까요? 혼자 사는 게 외롭다고 말해야 할까요? 같이 살고 싶다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수진이한테 짐이 되는 거 아닐까요? 시어머니도 모셔야 하는데 친정 엄마까지 모시면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까요? 저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친정 어머니도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딸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괜찮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 괜찮다는 말이 결국 어머니를 죽인 건 아닐까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동네 골목 한가운데서 멈춰 섰습니다. 아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해야 한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나야. 수진이가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사실은 괜찮지 않아.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 사는 거 외로워. 아버지 없이 6년 살았는데 갈수록 힘들어. 밤에 잠도 안 오고 낮에도 할 일이 없고.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너한테 짐 되기 싫어서 말 안 했어. 외할머니처럼 괜찮다고만 했어. 수진이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솔직하게 말할게. 나 너랑 같이 살고 싶어. 근데 네 형편도 알아. 그러니까 네가 결정해. 어떻게 하든 나는 따를게.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제야 엄마 마음 알겠어. 수진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방법 찾아볼게. 시어머니도 모시고 엄마도 모시는 방법. 힘들어도 찾아볼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요. 근데 엄마,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진짜 방법이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때 가서 같이 생각하자. 혼자 결정하지 말고.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전화를 끊고 저는 골목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전 친정어머니는 혼자 결정하셨습니다. 괜찮다고, 신세 안 지겠다고. 그리고 혼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혼자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힘들다고, 외롭다고, 같이 살고 싶다고. 그게 정답인지는 모릅니다. 수진이한테 짐이 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40년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무엇이 정답일까? 그때 저는 혼자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후회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수진이와 함께 결정할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혼자 지지 않을 겁니다. 그게 40년 전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거였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시간 돼? 할 얘기가 있어. 저는 수진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수진이네 집이었습니다. 방 3개짜리 아파트. 거실에 앉으니 수진이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나 남편이랑 얘기했어.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모시는 거, 그리고 엄마 모시는 거.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남편이 그러더라.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방법이 있대. 되돌릴 수는 없어도 마주할 수는 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방법이 있다고 했다고.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수진이 얼굴에 희망 같은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보였습니다. 무슨 방법인데?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사하는 거야.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지금 집 전세 끝나면 더 큰 데로 이사하자고. 방 4개짜리로. 그러면 시어머니 방, 엄마 방, 아이들 방, 우리 방. 다 있잖아.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법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 4개짜리면 보증금이 얼마야?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4억 정도. 근데 외곽으로 나가면 3억 5천이면 돼. 지금 수진이네 전세 보증금이 2억이었습니다. 3억 5천이면 1억 5천만 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 돈 어디서 구해?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대출 받으면 돼. 전세 대출 한도가 있으니까. 대출?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수진이네는 이미 대출이 있었습니다. 전세 대출 2억, 신용 대출 3천만 원. 거기에 1억 5천만 원을 더 빌리면 총 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자는 얼마나 나와?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계산했습니다. 지금 금리가 4% 정도니까 3억 8천이면 연 1,520만 원. 월로 치면 127만 원. 지금 50만 원 내던 이자가 127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였습니다. 월 77만 원이 더 나가는 거였습니다. 감당이 돼?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빠듯해. 근데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신우이가 매달 50만 원 보내주기로 했잖아. 그리고 엄마.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연금 얼마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국민연금 48만 원, 기초연금 20만 원, 합하면 68만 원이었습니다. 그거 생활비로 보태면 안 될까?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연금은 생활비로 쓰자. 수진이가 계산했습니다. 신우이 50만 원, 엄마 연금 68만 원. 합하면 118만 원. 늘어나는 이자 77만 원 내고 41만 원 남아 41만 원. 그 돈으로 시어머니와 제 생활비를 대야 했습니다. 밥값, 병원비, 약값, 기저귀값까지 빠듯했습니다. 아니, 부족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는 어떻게 해?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시어머니는 매달 병원에 다니셨습니다. 병원비가 월 3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연금에서 내기로 했어. 52만 원 받으시거든. 거기서 병원비 빼고 남은 건 용돈으로. 계산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수진아, 그거 다 계산대로 되면 좋은데 변수가 생기면 어떻게 해? 학원비 오르면? 금리 오르면?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야지. 그때 가서 생각한다. 저는 그 말이 불안했습니다. 40년 전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해보자. 안 되면 그때 생각하자. 그리고 안 됐을 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솔직하게 말해봐. 이거 감당할 수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솔직히.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 엄마 혼자 두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43살 된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수진이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후회가 됐습니다. 괜찮다고 할 걸. 혼자 살 수 있다고 할 걸. 그랬으면 수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그건 또 같은 실수였습니다. 40년 전 친정어머니가 그랬습니다. 괜찮다고, 신세 안 지겠다고. 그리고 혼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다른 방법은 없어?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만 모시고 나는 혼자 살면 안 돼? 지금처럼.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엄마 혼자 두기 싫어. 요양원은 어때? 내가 요양원 가면.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 소리 하지 마. 요양원 나쁘지 않아. 요즘 시설 좋은 데 많대.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싫다고. 엄마 요양원 보내기 싫어.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외할머니 혼자 두고 후회한 거 나도 알아. 엄마가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나한테 그러지 마. 나도 똑같이 후회하게 하지 마.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엄마가 요양원 가면 나 평생 죄책감 안고 살아야 해. 그거 싫어.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차라리 힘들어도 같이 살래. 힘든 건 감당할 수 있어. 근데 후회는 감당 못해.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수진이 말이 맞았습니다. 후회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40년째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요양원 얘기는 안 할게.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수진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제가 말했습니다. 이사하고 같이 살면 너 진짜 힘들어. 시어머니 수발, 나 수발, 아이들 챙기기, 집안일. 그거 다 네가 해야 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사위가 도와준다고 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저녁에는 도와준대. 근데 낮에는 내가 해야지. 낮에는 수진이 혼자였습니다. 시어머니 약 챙기고 밥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간식 주고 숙제 봐주고 저녁 준비하고 남편 퇴근하면 같이 저녁 먹고 시어머니 취침 준비 도와드리고 제 방도 챙기고 학원 일은 어떻게 해?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둬야지. 시간이 안 돼. 학원 일을 그만두면 월 200만 원이 없어졌습니다. 수입이 65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돈이 안 맞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아까 계산한 거 학원 일하면서 계산한 거잖아. 학원 일 그만두면 200만 원이 없어져.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어떻게든 해야지. 어떻게든. 저는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어떻게든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빚이 늘어나고 생활이 쪼들리고 가족이 지치고 수진아, 현실적으로 계산해봐. 제가 말했습니다. 수입 450만 원, 대출 이자 127만 원, 관리비 20만 원, 보험료 30만 원, 아이들 학원비 150만 원, 여기까지 하면 327만 원이야.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는 돈 123만 원. 거기서 신우이 50만 원 보태면 173만 원. 내 연금 68만 원 보태면 241만 원. 제가 계산했습니다. 그 돈으로 내 식구 생활비, 시어머니 생활비, 내 생활비 다 해야 해. 밥값,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 경조사비. 241만 원으로 돼? 수진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안 돼. 솔직히 안 돼. 제가 말했습니다. 최소 300은 있어야 해. 그러면 60만 원이 모자라. 수진이가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까 5천만 원 있다고 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돈 쓰면 안 돼? 모자라는 거 메우는데. 저는 계산했습니다. 월 6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년으로 치면 720만 원. 5천만 원이면 7년 정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7년이야. 5천만 원 다 쓰면. 제가 말했습니다. 7년 뒤에는 어떻게 해?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크잖아. 대학 가면 학원비 안 들고 7년 뒤면 손자가 22살, 손녀가 18살입니다. 대학에 가 있거나 취업을 했거나 학원비는 안 들겠지만 대학 등록금이 들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받아야지. 대출? 또 대출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수진아, 이건 도박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되면 괜찮아. 근데 하나라도 어긋나면 무너져. 수진이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병세가 나빠지면? 병원비가 더 나가면? 금리가 오르면? 남편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 대출 갚을 돈도 없고 생활비도 없고 그러면 집 빼야 해. 그러면 다 끝이야.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알아. 위험한 거 알아.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근데 안 하면 후회해. 엄마 혼자 두면 평생 후회해.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40년 전에 제가 보였습니다. 그때 저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선택해야 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잃는 게 있었습니다. 수진아, 제가 말했습니다. 나한테 선택하라고 하지 마. 이건 네가 결정해야 해.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도 따라갈게. 같이 살든 혼자 살든 요양원 가든 네가 결정하면 나는 받아들일게.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네가 결정해. 나 때문에 결정하지 말고
내 삶을 생각해서 결정해. 수진이가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 시간 좀 줘. 생각해 볼게.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네 집을 나와서 저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진이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 40년 전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정어머니를 포기했습니다. 가장 만만한 쪽을, 가장 쉬운 쪽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후회했습니다. 수진이는 다를까요? 수진이는 다른 선택을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잃는 게 있다는 걸요. 완벽한 정답은 없다는 걸요. 저는 40년 전에 그걸 몰랐습니다. 정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선의 선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대가가 있었습니다. 지금 수진이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를 모시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저를 안 모시면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잃는 게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진이한테 뭐라고 해줘야 할까? 어떤 조언을 해줘야 할까? 조언할 게 없었습니다. 저는 40년 전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무슨 조언을 하겠습니까? 다만 하나는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는 남는다고. 그러니 후회할 각오를 하고 선택하라고. 후회 안 하려고 선택하지 말고 후회해도 감당할 수 있는 쪽을 선택하라고.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진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수진이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순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수진이한테 연락 받았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아직 못 받았다고. 수진이가 나한테 전화했어. 울면서.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대. 엄마 모시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된대.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말해줬어. 형편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근데 수진이가 그러더라. 형편 때문에 포기하면 평생 후회한대. 외할머니처럼 엄마한테 하기 싫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희야, 수진이 마음은 진심이야. 근데 현실이 안 따라주네. 영순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40년 전이랑 똑같아. 그때도 마음은 있었는데 형편이 안 됐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영순 씨 말이 맞았습니다. 40년 전에도 저는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지금 수진이도 같았습니다. 저를 모시고 싶지만 형편이 안 됐습니다.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리해서라도 해야 할까요? 정희야,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널 모시다가 힘들어지면 그때 넌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네가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그때 넌 뭘 할 수 있어? 아무것도 못해.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그게 견딜 수 있어? 너 때문에 수진이네가 무너지는 거 보면서 살 수 있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영순 씨 말이 맞았습니다. 수진이네가 저를 모시다가 무너지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죄책감만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게 40년 전보다 나을까요? 친정어머니를 못 모신 죄책감이나 수진이네를 무너뜨린 죄책감이나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요? 정희야,
네가 결정해.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이한테 맡기지 말고 내가 결정해. 같이 살 건지 말 건지. 저는 영순 씨를 봤습니다. 수진이는 널 모시고 싶어 해. 근데 형편이 안 돼서 괴로워하고 있어. 네가 먼저 말해줘. 괜찮다고, 혼자 살겠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40년 전이랑 똑같아. 제가 말했습니다. 친정어머니도 그랬어. 괜찮다고 했어. 그러고 돌아가셨어. 영순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똑같아. 근데 다른 것도 있어.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그때 네 어머니는 진짜로 괜찮다고 생각했어.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넌 달라. 저는 영순 씨를 봤습니다. 넌 알잖아. 혼자 사는 게 힘들다는 거, 외롭다는 거. 그거 수진이한테 말했잖아.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이미 솔직하게 말했어. 그러니까 이제 선택할 차례야. 힘들어도 수진이한테 갈 건지 아니면 힘들어도 혼자 살 건지. 저는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둘 다 힘들어. 어느 쪽을 선택해도 힘들어. 근데 선택은 해야 해.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정희야, 네가 결정해. 수진이한테 짐 지우지 말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영순 씨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수진이한테 맡기면 수진이가 짊어져야 합니다. 저를 모시든 안 모시든 결정의 무게를 수진이가 져야 합니다. 그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결정을 딸한테 떠넘기는 거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수진이네로 가면 수진이가 힘들어집니다. 경제적으로 빠듯해지고 몸도 지치고 가족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혼자 살면 외롭습니다. 요양원은 어떨까요? 저는 핸드폰으로 검색했습니다. 비용이 나왔습니다.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제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5천만 원을 보태도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수진이한테 손 벌려야 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었습니다. 40년 전에도 이런 하늘이었습니다. 선택을 앞두고 창밖을 봤습니다. 그때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선택했습니다. 가장 쉬운 쪽을요. 그리고 평생 후회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쉬운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려운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걸요. 수진이와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걸요.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수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나야. 만나자. 같이 결정하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수진이를 만난 건 동네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굴러갔습니다. 엄마, 나 결정했어.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같이 살자. 시어머니도 모시고 엄마도 모시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힘든 거 알아. 돈 빠듯한 거 알아. 근데 안 하면 후회해.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외할머니 일 있고 나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아. 나 그렇게 살기 싫어. 저는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43살 딸의 손이었습니다. 수진아, 나도 할 말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나 안 갈래. 수진이가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왜? 솔직하게 말했잖아. 외롭다고, 힘들다고. 맞아. 솔직하게 말했어. 근데 그거랑 이거랑은 달라.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면 너희 집 무너져. 계산해봤어. 아무리 해도 안 돼.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든 될 거야. 아껴 쓰면 돼. 안 돼. 아껴 써도 안 돼.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40년 전에 실수했어. 친정엄마 포기한 거. 그거 평생 후회했어.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너희 집 가서 너희 가정 무너뜨리면 그건 더 큰 실수야. 저는 수진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 때문에 네 가정 무너지는 거 못 봐. 그건 못 견뎌. 수진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그러면 어떻게 해? 엄마 혼자 두면 나도 평생 후회해.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다른 방법 찾아보자.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같이 사는 거 말고 다른 방법. 네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나도 혼자 안 되는 방법.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그런 게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지금은 모르겠어. 근데 같이 찾아보자. 수진이가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자.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모셔. 그건 해야 해. 남편 부모님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일단 지금 집에서 살아. 근데 혼자 두지 않을게. 자주 갈게. 일주일에 2~3번은 갈게.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혼자 못 살게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하자. 지금 당장 결정 안 해도 돼.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그게 될까? 제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모시면서 나한테까지 신경 쓰기 힘들 텐데.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어도 해야지. 엄마 혼자 두고 모른 척 못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짐이 돼서. 수진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43살 딸이 71살 엄마를 안았습니다. 짐 아니야. 엄마가 왜 짐이야? 수진이도 울었습니다. 외할머니한테 못해드린 거 엄마한테는 하고 싶어. 그게 내 마음이야. 저는 수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모녀가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천천히 하자. 급하게 결정 안 해도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시어머니 모시는 거 정리되면 그 다음에 엄마 거 생각하자. 하나씩 하나씩.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최선인지 모르겠습니다. 40년 전에도 몰랐고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달랐습니다. 40년 전에는 혼자 결정했습니다. 친정어머니도 혼자 결정하셨고 저도 혼자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몰랐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하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힘들다고, 외롭다고, 같이 살고 싶다고, 그리고 너희 가정 무너뜨리기 싫다고. 수진이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모시고 싶다고, 근데 형편이 안 된다고, 그래도 포기하기 싫다고. 우리는 서로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게 40년 전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정답은 없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위로가 됐습니다. 며칠 뒤 영순 씨를 만났습니다. 동네 경로당 앞에서요. 정희야, 수진이한테 들었어. 일단 따로 살기로 했다며.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어. 무리하면 다 무너져.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근데 정희야. 영순 씨가 저를 봤습니다. 너 괜찮아?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영순 씨가 웃었습니다. 그게 솔직한 거지. 괜찮다고만 하면 그게 거짓말이야. 저도 웃었습니다. 언니, 나 40년 동안 후회하면서 살았어. 친정엄마 일 때문에. 제가 말했습니다. 알아.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다른 것 같아. 후회가 없어진 건 아닌데 뭐랄까. 후회만 하고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이한테 솔직하게 말했거든. 그동안 숨겼던 거 다 말했어. 그랬더니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 영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됐어. 솔직하게 말한 거, 그거면 충분해.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정희야, 우리 나이에 완벽하게 해결되는 거 없어.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혼자 버티는 거랑 같이 버티는 거랑은 달라. 넌 혼자가 아니잖아. 수진이도 있고 나도 있고. 영순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거면 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영순 씨 말이 맞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40년 전에는 혼자였습니다. 친정어머니도 혼자 결정하셨고 저도 혼자 결정했습니다. 남편한테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고 했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혼자 짊어지니까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나서도 혼자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걸렸습니다.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 한다는 걸요. 그래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요.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정희야, 우리 늙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까지 살지 모르잖아. 남은 시간 후회하면서 살지 마. 지금 있는 사람들이랑 잘 지내. 그게 최선이야.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할게. 제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수진이가 내민 건 사진이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외할머니 사진이야. 이모한테 받았어.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친정엄마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엄마. 웃고 계셨습니다. 이모가 그러더라. 외할머니가 엄마 많이 자랑했대. 우리 막내딸 살림 잘한다고, 시어머니 잘 모신다고. 저는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엄마 원망 안 하셨대. 형편이 안 되는 거 아셨대. 그래서 괜찮다고 하신 거래.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이모가 그러더라.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대. 막내한테 미안하다고. 짐되기 싫어서 괜찮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막내 힘들게 했을 것 같다고. 저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도 엄마 걱정하셨어. 엄마도 외할머니 걱정했고 서로 걱정하면서 솔직하게 말 못한 거야. 수진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솔직하게 말하자. 힘들면 힘들다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친정엄마 얼굴을요.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도 저를 걱정하셨군요. 짐되기 싫어서 괜찮다고 하신 거였군요. 저도 그랬습니다.
수진이한테 짐 되기 싫어서 괜찮다고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다고, 외롭다고, 힘들다고. 그랬더니 수진이가 알아줬습니다. 함께 방법을 찾자고 했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솔직하게 말씀하셨더라면 어땠을까요? 힘들다고, 외롭다고, 같이 살고 싶다고. 그랬더라면 저도 다른 방법을 찾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형편이 안 됐으니까요.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랐을 겁니다. 서로 마음을 알았을 겁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도 알았을 겁니다. 저도 얼마나 미안했는지 엄마도 아셨을 겁니다. 그랬다면 40년을 이렇게 후회하며 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아니, 용서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사실이니까요. 다만 이제는 그 무게를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후회를 피하지 않고 마주하며 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네 집에 사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이사는 안 했습니다. 지금 집에서 방 하나를 비워서 사부인 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한 방을 쓰게 됐습니다. 좁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학원 일을 줄였습니다. 완전히 그만두지는 않았습니다. 주 3일만 나갔습니다. 월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돌보면서 일까지 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수진이네를 갔습니다. 사부인의 말동무가 되어드렸습니다. 사부인은 저보다 5살 위였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걷기가 힘들어 보였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사부인, 자주 오셔서 고마워요.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오는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부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이야기,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사부인도 힘드셨겠어요. 시어머니 모시느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지요. 근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달라요. 수진이도 힘들다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때는 힘들어도 말 못했잖아요.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시어머니 모실 때 힘들다고 말 못했어요. 남편한테도 시누이한테도 그냥 혼자 끙끙 앓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나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그때 좀 말할 걸 후회했어요. 나도 그랬어요. 시어머니 모시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말하면 불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더 불효였어요. 힘들다고 말했으면 남편이 도와줬을 텐데 혼자 끙끙대니까 남편은 내가 괜찮은 줄 알았지요. 저는 사부인을 봤습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짐을 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부인, 수진이한테 고마워요. 저 때문에 고생하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힘내요. 그래요. 같이 힘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40년 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선택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를 잃었습니다.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선택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수진이네로 갈지, 혼자 살지, 요양원에 갈지.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습니다. 하지만 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면 됩니다. 수진이와 함께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혼자 결정하지 않을 겁니다. 솔직하게 말하고 함께 고민할 겁니다. 그게 40년 전과 다른 점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혼자 짊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함께 짊어질 겁니다. 그게 제가 배운 겁니다. 40년 걸려서 배운 겁니다. 선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잃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선택하면 함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혼자 지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저는 집 앞에 섰습니다. 내일은 수진이가 올 겁니다. 모레는 영순 씨를 만날 겁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